내 눈앞에 선 저 남자는 내 딸의 목숨을 앗아갔다. 그것도 99번이나. 이제 마지막 기회는 단 한 번뿐이었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이번만큼은 실패할 수 없었다. 평범한 어느 날 뉴스에서 갑자기 이상한 생물, 좀비에 대해 보도하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 순간 나는 내 딸 도미를 반드시 살려서 데리고 나가겠다고 맹세했다. 하지만 전성기가 지난 중년 남성과 어린 소녀에게 이런 세상에서 살아남는 것은 지옥에 갇힌 것과 다름없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둘은 죽음을 맞이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바로 그 순간이었다. 내 앞에 천사가 나타났다. 나에게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공포에 질려 잠에서 깨어났을 때 나는 몸에 상처 하나 없었고 머리 위에는 이상한 숫자가 떠 있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상황을 파악할 시간이 없었다. 나는 서둘러 딸의 방문을 두드리며 그녀가 무사한지 확인했다. 진짜 아빠, 이 시간에 왜 문을 그렇게 두드려? 딸이 살아있는 것을 본 순간 안도감에 휩싸였다. 나는 딸의 손을 잡고 달리기 시작했다. 아빠, 힘들어. 이거 놔. 도미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시간이 없어. 움직이지 않으면 우린 죽어.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턱이 벌어진 좀비가 우리에게 달려들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시간은 우리가 탈출하기 전으로 되돌아가 있었고 머리 위의 숫자는 99에서 98로 줄어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그 숫자가 내 목숨의 개수를 의미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하나가 도미를 구할 기회였다. 그래서 나는 딸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기 시작했다.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는 한이 있더라도 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결국 나는 깨닫게 되었다. 100번이든 1000번이든 내가 아무리 필사적으로 싸우고 도미를 위해 몇 번이고 두려움을 극복해도 결과는 언제나 단 하나뿐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딸이 죽는 것을 지켜보는 것, 그녀가 죽을 때마다 나는 살아갈 의지를 모두 잃었다. 다시 태어날 때마다 절망의 눈물을 흘렸지만 딸에게는 결코 믿음을 잃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수백 번, 수천 번을 실패하더라도 나는 살아남아 반드시 너를 찾아갈 것이다. 너는 그저 아빠를 믿기만 하면 돼. 알았지? 그리고 90번째 삶에서 나는 완벽한 안식처를 찾아냈다. 군부대에서 온 군인들이 지키고 대학 병원 의료팀이 돌보는 곳. 조건과 운이 맞아떨어진 완벽하게 정돈된 성역이었다. 바로 직전의 삶에서 나는 그곳에서 평화롭게 마지막 생을 보냈다. 도미야, 아빠는 여기서 40년을 보냈단다.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구나.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걸 확실히 해야 했어. 이제 확신할 수 있었다. 우리가 이곳에 안전하게 도착하기만 한다면 우리에겐 집이 생길 것이다. 아빠가 너를 데리러 갈게. 지난 40년간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며 모든 세부 사항을 수백 번씩 되짚어봤다. 또한 내 딸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단 하나의 실수도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문을 열었을 때 나는 심장이 멎을 듯한 광경과 마주했다. 수백 마리의 좀비가 우리 집 문 앞에 몰려 있었다. 40년간의 예행 연습 동안 만 번의 시도 중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었다. 나는 완전히 얼어붙었지만 여기서 끝낼 수는 없었다. 나는 딸을 등 뒤로 밀치고 딸의 울음소리를 무시한 채 홀로 좀비 떼의 공격을 온몸으로 받아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자기 자식을 잃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없다. 그리고 그 뼈아픈 고통을 나는 99번이나 겪었다. 죽음의 고통은 이미 오래전에 익숙해졌다. 그러니 제발 울지 마렴. 하지만 정말 끝이라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내 안 깊은 곳에서 힘이 폭발했다. 100번이든 1000번이든 상관없었다. 나는 죽어도 되지만 내 딸은 살아야 했다. 엄청난 힘이 내 몸에서 솟아나 좀비들을 공중으로 날려보냈다. 그리고 나는 미친 사람처럼 앞으로 뛰쳐나가 그들을 물어뜯었다. 그들이 나를 물어뜯어도 나는 움츠리지 않고 되받아 물었다. 잔혹하고 고통스러운 전투와 감염 끝에 내 몸은 심오한 변화를 겪었다. 이제는 짐승 같은 눈빛 한 번만으로도 모든 좀비를 그 자리에서 멈추게 할 수 있었다. 100번의 실패가 뼈에 사무쳤고 이제 마침내 새벽의 빗줄기가 보였다. 걱정 마, 도미야. 내가 더 이상 인간이 아니더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너를 지켜줄게. 사태 발생 7일째 A 슈퍼마켓에서 우리 부녀는 그곳 군인들의 즉각적인 의심을 샀다. 뭐야? 누구냐, 넌? 사방에 좀비가 널렸는데 어떻게 상처 하나 없이 여기까지 온 거지? 장교의 핏대가 분노로 부풀어 올랐다. 내 머리통을 날려버리기 전에 대답해. 그리고 내 얼굴은 또 뭐야?
무슨 연예인이냐? 왜 선글라스는 끼고 있는 건데? 꺼져. 전 타이거 부대대위 차혜리가 나섰다. 여긴 자리가 없으니 다른 곳을 알아보세요. 내 말 못 들었어. 꺼지라고 했잖아. 차혜리가 쏘아붙였다. 나는 말없이 돌아섰다. 제 딸은 일주일 동안 길거리에서 지냈습니다. 방금 천식이 도져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 둘 다 받아주실 수 없다면 이 아이만이라도 받아주십시오. 제발요. 병사가 비웃었다. 정신 나갔군. 그런 값싼 동정심 유발 작전이 우리 대위님한테 통할 것 같아? 하지만 내 말을 엿들은 차혜리는 이미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다. 들여보내. 오해하지 마. 그냥 슈퍼마켓을 지키는데 일손이 더 필요할 뿐이야.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어떤 것들은 절대 변하지 않지, 차혜리 대위. 그녀는 겉으로는 뱀처럼 차가웠지만 M구역의 재집결한 군인 중 한 명이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녀는 부모의 희생에 항상 쉽게 감동했다. 그때 도미의 상태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제대로 쉬지 못하면 결과는 끔찍할 것이다. 이것 또한 변수의 일부였다. 일주일 전에 겪었던 일이 딸아이에게 트라우마로 남은 모양이다. 나조차도 설명할 수 없는 내 변화 역시 문제였다. 분명 좀비에게 물렸는데 몸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다. 정말로 그놈들처럼 변해버린 걸까? 우리가 머물고 있는 A마트는 초반에 생존하기 가장 좋은 거점이었다. 필요한 물자는 뭐든 갖춰져 있었고 유일하게 무장 병력이 지키는 곳이었다. 하지만 옆 건물이 무너져 있다는 점이 마음에 걸렸다. 지난 회차에서는 한 번도 없었던 일이다. 한 군인이 곧바로 내 궁금증을 풀어주었다. 사흘 전 좀비 떼가 이곳을 에워쌌습니다. 대위님께서 홀로 놈들을 옆 건물로 유인한 뒤 미리 설치해둔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그 좀비들을 가루로 만들어버렸죠. 안에 있던 놈들은 전부 박살났을 겁니다. 설령 살아남았더라도 빠져나올 길은 없고요. 그 순간 내 표정이 심각하게 굳었다. 그 표정은 뭐예요? 설마 그 안에서 좀비들이 기어 나온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그 순간 놈의 등 뒤로 벽을 뚫고 거대한 좀비가 나타나 머리를 향해 주먹을 내리꽂았다. 때마침 차혜리가 나타났다. 그녀는 날렵한 몸놀림으로 괴물의 공격을 피해냈다. 모든 부대원이 일제히 사격을 시작했다. 군인들이 총탄을 쏟아부었지만 괴물에게는 별 타격이 없어 보였다. 자극받은 좀비는 순식간에 군인들을 방 저편으로 내동댕이 쳤다. 차혜리는 자신의 안전도 돌보지 않고 몸을 날려 치명타를 맞기 직전에 부하를 구해냈다. 정신 차려야 해. 그녀는 스스로를 다그쳤다. 집중하자. 사흘 전과는 상황이 다르다. 좀비의 압도적인 힘을 깨달은 그녀는 즉시 부대원들에게 마트 안으로 퇴각하라고 명령했다. 내가 그녀를 부르려 입을 떼는 순간 그녀가 말을 막았다. 닥쳐. 도망쳐. 하지만 도미의 상태를 본 순간 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좀비에게 달려들었다. 이번엔 좀 통쾌하겠군. 차혜리의 계획은 변이 좀비를 마트 외곽의 방어선으로 유인하는 것이었다. 아무리 좀비라도 한 번에 뚫지는 못할 테니까. 그 틈에 놈의 약점을 찾아낼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때 1층에 아직 남아있는 거구의 민간인이 눈에 들어왔다. 어떻게 그럴 수가? 전부 대피시킨 거 아니었나? 어쩔 수 없이 차혜리는 민간인의 대피 시간을 벌기 위해 다시 돌아섰다. 좀비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자 그곳엔 도미만이 덩그러니 서 있었다. 어떻게 너만 여기 있는 거지? 내 아빠는 널 버리고 도망친 거야. 그녀는 아이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을 쳐다봤다. 그곳엔 좀비의 몸뚱이에 양주먹을 번갈아 퍼붓는 거구의 내가 있었다. 놈이 완전히 잠잠해질 때까지. 그 광경에 모두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모든 게 끝났을 때 내 몸엔 상처 하나 없었다. 나는 나지막이 말했다. 미안하다. 아빠가 너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구나, 도미야. 아빠는 그냥 내가 다칠까 봐 너무 무서웠어. 큰 충격을 받은 차혜리가 총을 들어 나를 정면으로 겨눴다. 당신 대체 정체가 뭐지? 나는 눈 하나 깜빡 않고 대답했다. 류민석입니다. 도미의 아빠이자 좀비 전문가죠. 뭐라고? 차혜리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다. 그녀가 믿지 못하는 눈치라 나는 설명을 덧붙였다. 사태가 터진 후 놈들의 약점을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이군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내가 그 말을 믿을 것 같아? 똑바로 설명해. 총알도 안 박히던 놈이야. 그런 놈을 어떻게 맨손으로 잡았지? 그리고 내 눈은 왜 붉은색인 거야? 대답해.
너 인간 맞긴 해. 내 대답은 간단했다. 총으로도 좀비는 충분히 죽일 수 있습니다. 이미 총격으로 큰 부상을 입어 약해질 대로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전 그저 마지막 일격을 가했을 뿐입니다. 좀비 2마리가 합쳐져 만들어진 변이체로 파괴적인 공격력과 극단적인 내구성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약점이 하나 있었죠. 바로 턱입니다. 슬래지해머로 내려치는 수준의 충격만 주면 됩니다. 제 눈은 선천적인 멜라닌 색소 결핍입니다. 그래서 선글라스로 가리고 다니는 거고요. 당신처럼 빤히 쳐다보는 시선은 심히 불쾌하군요. 차에리는 석연치 않은 표정이었지만 딱히 반박하지는 못했다. 나를 좀비라고 의심하면서도 제 딸을 지키는 좀비를 본 적은 없었으니까. 들어와도 좋다. 하지만 계속 지켜보겠어. 전문가 양반. 2명의 군인이 그녀의 상태를 살피러 다가왔지만 차에리의 발차기에 나가떨어졌다. 상황이 터지면 즉시 모두를 지하 주차장으로 대피시켜. 저놈이 죽지 않았다면 마트 안의 모든 사람은 끝장이야. 다음에도 이런 실수를 저지르면 좀비 손에 죽을 생각 마라.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군인들은 원망이 가득한 눈으로 그녀가 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마트 안으로 들어오자 도미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어떻게 그렇게 태연하게 거짓말을 해요? 저는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내가 당황한 티를 냈으면 절대 믿지 않았을 거야. 게다가 저 여자는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거든. 아는 사람이에요. 도미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과거의 수많은 생에서 그녀와 나란히 싸웠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처음 보는 사람이야. 그냥 어떤 사람인지 감이 온 거지. 아빠가 쓰고 있는 선글라스 말이다. 도미야. 내가 골라준 거잖아. 아빠한테 이상한 점이 있어도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돼. 약속이다. 만약 사람들이 알게 되면 널 다치게 할지도 몰라. 그게 우리 약속이야. 알겠어. 도미 말이 맞았어. 만약 내 정체가 여기서 드러난다면 사람들은 통제불능의 히스테리에 빠질 거야. 도미에게 줄 음식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녀석은 이미 지쳐서 잠들어 있었다. 덕분에 내 상황을 점검할 시간을 벌었지. 일주일 전 내 몸에 들어온 힘은 이상하게도 익숙했어.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다른 것도 마음에 걸렸다. 좀비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빠르게 확산되는 것 같아. 문 앞에 좀비 100마리, 일주일 만에 나타난 변종까지. 지난 99번의 삶 동안 이렇게 빨리 상황이 전개된 적은 없었는데 왜 변하고 있는지 대충 짐작은 갔다. 나 때문이었어. 그들이 나와 내 딸을 뿌리 뽑으려 나를 찾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지. 그들을 움직이는 게 증오든 공포든 한 가지는 확실했다. 좀비들의 눈에도 나는 변수였던 거야. 하지만 이 지역의 모든 좀비가 이곳으로 모여드는 것을 보면서도 나는 전혀 두렵지 않았다. 좋아. 한 곳에 다 모여주니 내가 찾아다닐 수고를 덜어주는군. 망설일 필요 없어. 해치워 버리자. 우리 딸이 일어나기 전에 저녁 식사도 준비해야 하니까. 그렇게 나는 쇠사다리를 집어들고 좀비 떼에게 달려들었다. 순수하고 압도적인 힘 앞에서는 어떤 종류의 좀비도 상대가 되지 않는다. 무자비한 혈투 끝에 이 지역의 모든 좀비는 시원한 마지막 일격과 함께 전멸했다. 다음 날 아침 내 딸이 평화롭게 잠에서 깨어 기지개를 켤 때 나는 이미 건강한 아침 식사를 준비해 눈앞에 차려주었다. 많이 먹어, 도미야. 배고팠을 텐데. 한편 건너편 차에리 대위의 사무실에서는 그녀가 할 말을 잃게 만드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었다. 죽음의 밤을 가르던 울음소리가 4시간 동안 이어진 후 이 지역 전체의 좀비가 전멸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었다. 말도 안 돼. 자기들끼리 서로 죽였다는 걸 믿으라는 건가? 그렇게 많은 좀비가 단 4시간 만에 완전히 전멸했다고? 그때 차에리의 머릿속에 무언가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즉시 모두를 소집했다. 지금 즉시 A마트는 대피 계획을 시작한다. 좀비가 사라졌다는 소문이 퍼지자 민간인들은 경악하는 동시에 기뻐했다. 좀비가 정말 사라졌어. 우린 안전해. 나는 조용히 도미의 머리에 헬멧을 씌워주었다. 도미야, 잘 들어. 무슨 일이 있어도 이 헬멧 벗으면 안 돼. 알겠지? 그 순간 차에리가 부하들과 함께 앞으로 나섰다. 아직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확인된 사실이다. 이 지역의 좀비들은 완전히 소탕됐다. 민간인들은 환호성을 터뜨렸고 차에리가 그 환호에 찬물을 끼얹었다. 그리고 바로 그게 우리가 떠나야 하는 이유다. 군중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왜요? 좀비가 없는데 왜 도망가야 하죠? 차에리가 설명했다. 3일 전
무전이 끊기기 전에 그녀는 제2기 개화 복병 여단과 교신했었다. 모든 정황상 그 부대는 이 지역에서 작전 가능한 마지막 여단급 부대였고 모든 장비를 갖추고 민간인 생존자들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군중은 반발했다. 무전 한 통에 모든 걸 버리고 떠나라는 겁니까? 그게 진짜인지 어떻게 알고요? 그건 걱정할 필요 없다. 나는 우리 연락책을 누구보다 잘 안다. 푸른 독수리라 불리는 전사, 그를 완전히 믿을 수 있다. 신뢰, 웃기지 마. 사흘이나 지난 메시지를 따르는 건 우리 무덤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아. 움직여야 합니다. 좀비가 돌아오면 다음 공격에서는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절대 안 돼. 우린 여기 남을 거야. 좀비가 아예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잖아. 군인들과 민간인들 사이의 대치가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을 보고 나는 앞으로 나섰다. 좀비는 다시 돌아올 겁니다. 누가 물어봤어? 예언자 노르든 다른 데 가서 하라고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며 밀쳤다. 나는 차분하고 고른 목소리를 유지했다. 여기 머무는 건 가만히 앉아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을 따라간다고 생존이 보장되는 건 아니지만 군대가 없으면 당신들은 죽습니다. 군중 사이로 침묵이 흘렀다. 그렇게 말하니 대위님 말이 틀린 건 아니네. 그들이 없었다면 우린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거야. 같이 갑시다. 그들의 보호 덕분에 이만큼 살아남았잖아요. 우리는 군인들을 믿습니다. 차 대위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손쉽게 군중을 설득하자 차에리는 조용한 놀라움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고마워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간단히 말했다. 불리한 상황에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 그게 제 장점 중 하나거든요. 제가 하는 모든 것은 제 딸을 위한 것이고 대위님이라면 충분히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다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탈출이 시작되었다. 작은 버스 행렬이 부서지고 텅 빈 도시를 가로질러 움직였고 피난민과 군인들 모두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그때 예고도 없이 좀비 한 마리가 앞에 나타났고 곧바로 좀비 떼 전체가 차량으로 달려들었다. 차에리는 사격 명령을 외치며 직접 좀비를 유인하면서 두 그룹으로 나뉘었다. 좀비가 소리에 민감하다는 점을 이용해 차에리와 그녀의 팀은 깡통을 던져 그들의 주의를 끌었다. 속임수는 완벽하게 먹혀들어 좀비 떼를 그들에게로 바로 끌어당겼다. 이 거리만 유지해. 가까이 오게 두지 마. 하지만 그 숫자는 누구도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았다. 다른 선택지가 없자 차에리는 성삼대교 쪽으로 향하라고 명령하며 좀비들의 무차별적인 성질을 역이용했다. 한 번의 급회전으로 수십 마리가 물속으로 굴러떨어졌고 이어서 지속적인 총격이 쏟아졌다. 좀비의 세 번째로 알려진 약점, 후방은 거의 무방비 상태다. 그때 내가 극적으로 등장했다. 로드롤러를 몰고 좀비 떼를 가로질러 납작하게 짓뭉개 버렸지. 뻔뻔한 좀비들이 반격하려 했지만 수십 톤에 굴러가는 강철 앞에서는 그 시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행렬의 다른 편에서는 도미가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운 채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얼마 전 나에게 물었던 질문을 떠올렸다. 아빠, 왜 꼭 아빠가 가야 해요? 아빠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사람은 못하니까. 아빠가 바로 옆에 있을게. 걱정하지 마. 하지만 군인들이 아빠 비밀을 알게 되면 어떡해요?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난 그저 돕는 역할일 뿐이야. 바로 그 순간 그 여자는 경악에 찬 눈으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내 모습을 지켜봤다. 길가에 좀비 몇 마리가 나타나 우리 길을 막으려 했다. 놈들은 순식간에 로드롤러 밑에서 가루가 되어 완전히 사라졌다. 종말 이후 보기 드문 따스한 햇살이 호송대에 내리쬐었고 우리는 해냈다. 우리는 제2기 개화 복병여단에 도착했다. 이 부대는 강력한 지휘력 덕분에 이전 생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았던 곳으로 디시로 가는 길의 주요 거점 중 하나였다. 그리고 우리는 이전의 어떤 회차보다 빠른 단 8일 만에 이곳에 도착했다. 그래도 경계를 늦출 수는 없었다. 강해졌다고 해서 무모해져도 된다는 건 아니었다. 내가 실수하면 도미가 다시 위험에 처할 수 있었다. 정말 대단했어요. 전문가 양반. 군인들은 내 운전 실력을 칭찬하기 바빴다. 솔직히 당신과 함께 싸우는 게 썩 내키진 않았지만 당신 덕분에 살았어요. 무뚝뚝한 차에리조차 조용히 고맙다고 했다. 바로 그때 누군가 그들을 맞으러 나왔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에리 대위님. 보병여단 중대장 이인이 중이었다. 오늘 통보 받았습니다. 차 대령님께서 대위님 실력이면 해 진력행 도착할 거라고 하시더군요. 고집 세고 시끄러운 여군 하나가 올 거라고도 하셨고요. 그런데 대령님은 어디 계십니까? 차에리는 겨우 화를 억눌렀다. 후문에 계십니다. 좀비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차혜리는 믿을 수 없었다. 차 대령님께서 직접 처리하러 나가셨습니다. 아니, 그건 좀 아니지. 그렇지, 인정. 나이도 있으신데 대령님 혼자 가셨다. 바로 그 시각 후문 위 초소에서는 병사들이 시간을 재기 시작했다. 27초. 대령님께서 신기록을 세우셨습니다. 차봉호 대령은 조용히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래서 다들 나를 보병여단의 도끼라고 부르는 거지. 방금 그 손맛은 정말 최고였어. 역시나 전투도끼를 손에 든 채 이압적인 기운을 뿜어내는 여단장 푸른 독수리 차봉호 대령이었다. 대령님, 다음엔 총을 쓰시지 말입니다. 저희도 여기 있지 않습니까? 물리시기라도 하면 큰일입니다. 대령은 호탕하게 웃었다. 내가 이런 놈한테 물린다고? 농담하는 거냐? 나 정도 되면 한번 쓱 보기만 해도 놈들의 전투력을 읽을 수 있단 말이다. 그래서 내 놈 전투력이 나한테 뭘 어쩔 건데? 솔직히 가소롭군. 아이고, 삭신이 쑤시네. 나이는 못 속인다는 말이 틀린 게 없어. 하늘에서 이런 짐 덩어리들 말고 진짜 쓸 만한 거라도 한번 떨어지면 덧나나? 그 순간 그의 뒤에 있던 좀비가 갑자기 달려들었지만 다가오는 로드롤러 밑에서 먼지가 되어 사라졌다. 그야말로 산전수전 다 겪은 남자. 대령이 진심으로 놀라는 모습은 처음 봤다. 그 정도 수준의 남자는 한눈에 상대의 전투력을 읽을 수 있다. 하지만 나는 바로 앞으로 나서며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류민석입니다. 차혜리 대위님과 함께 왔습니다. 그는 내 말이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내 머리를 향해 곧장 도끼를 휘둘렀다. 두 병사는 경악했다. 대령님, 민간인을 공격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내가 한 손으로 아무렇지 않게 도끼를 잡자 그들은 입을 다물었다. 여단장은 병사들에게 소리쳤다. 안으로 돌아가서 적색 방어 경보를 발령해라. 이 잔은 괴물이다. 역시 속일 수가 없군요. 차봉호 대령님. 나는 조용히 도끼를 받아들고 그 칼날을 부서지기 쉬운 돌처럼 손가락으로 으스러뜨렸다. 저는 여기에 머물러야 하고 그러려면 당신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분명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겠죠. 그러니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방식으로 제가 누구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차봉호는 재미있다는 듯 손가락 마디를 꺾었다. 오래 살다 보니 별 미친놈을 다 만나보는군. 그런 말이 내 심기를 건드릴 줄은 어떻게 알았지? 그 말과 함께 차봉호는 공중으로 높이 뛰어올라 내게 돌진했다. 한편 여단 본부에서는 적색 경보로 모두가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차혜리조차 곽 대위의 총구가 자신을 향한 것을 발견했다. 기지 뒤편에서 여단장님을 공격하는 괴물이 당신이 말한 류민석이라는 이름을 댔다. 스스로를 그렇게 불렀다고. 화면은 다시 나에게로 돌아왔고 나는 조용히 단 한 방으로 여단장 뒤의 벽을 박살내고 있었다. 대령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주먹 한 방에 저렇게 됐다고? 그런데도 감히 내가 인간이라고? 그는 묵직한 발차기를 준비해 내게 날렸다. 다음 순간 나는 그저 사라졌다가 숨막히는 속도로 그의 뒤에 다시 나타났다. 하지만 내가 날린 주먹은 일부러 느리게 뻗었고 여단장은 그것을 읽고 깔끔하게 피했다. 그는 내 얼굴에 정통으로 주먹을 날리며 반격했고 그 순간 무언가 깨달은 듯했다. 그가 내 팔을 잡았다. 지금 나랑 장난하나? 방금 봐준 거냐? 내가 이기게 해준 거라고. 네,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전력을 다했다면 대령님은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차오는 조용히 그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다. 처음 접촉한 순간부터 그의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우리 사이의 압도적인 격차를 인지했고 이는 그의 혼란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그래서 대체 무슨 속셈이지? 왜 나를 찾아온 거지? 당신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나는 말했다. 절대적인 진심을 담은 말에 차봉호는 웃음을 터뜨렸다. 집어치워. 너 같은 존재에게 무슨 보호가 필요하단 말인가? 아닙니다. 보호가 필요한 건 제가 아닙니다. 제 딸 류도미입니다. 제 딸과 저 그리고 저희와 함께 온 사람들이 이곳에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허락만 해주신다면 어떤 일이든 하겠습니다. 그날 밤 민간인 막사에서는 나에 대한 수군거림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들었어? 저 사람 괴물이래. 마트에 있을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눈이 좀비들처럼 시뻘갰잖아. 설마 진짜 그놈들 중 하나인 건가? 너처럼 위험한 남자를 내가 왜 믿어야 하지? 여단장이 따져 물었다. 하지만 격리를 자청한 건 바로 나였다.
저를 믿지 못하시겠다면 가두십시오. 다른 모든 사람들과 떨어져서 얼마가 걸리든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저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감옥 창문으로 작은 얼굴 하나가 나타났다. 도미가 아빠를 보러 온 것이었다. 도미야, 괜찮니? 군인 아저씨들이 잘해줬다고 그녀는 말했다. 경계령이 풀려서 올 수 있었다고 했다. 대피소가 너무 답답했단다. 미안해, 내가 그녀에게 말했다. 무모한 짓은 안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또 그 약속을 어기고 말았구나. 도미야. 아빠한테 실망했겠지. 도미는 창문 너머로 손을 뻗어 내 머리를 부드럽게 톡 쳤다. 아빠가 아니었다면 우리 중 누구도 여기까지 무사히 오지 못했을 거야.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고개 들어. 나는 아빠를 믿어. 그녀의 말에 가슴 속 깊은 곳이 편안해졌다. 나 이제 가봐야 해. 10시에 점호래. 늦으면 혼나. 잘 자, 아빠. 하지만 돌아서 걸어가는 그녀의 눈에는 이미 조용하고 애틋한 눈물이 가득했다. 잠시 후 한 군인이 문을 열었다. 류민석 씨, 여단장님께서 찾으십니다. 화면은 지도를 가리키는 여단장 차봉호에게로 바뀌었다. 20분 전 음향 감지기가 붕괴된 지하철역 내부에서 다수의 생존자 신호와 함께 정체불명의 이상 주파수를 감지했다. 우리의 전술적 우선순위는 신속한 기동성이다. 병력이 너무 많으면 속도만 늦출 뿐이야. 그래서 정예팀을 투입한다. 그 팀은 바로 나. 그리고 너, 류민석이다.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다고 했지. 자, 기회다. 그 말에 나는 힘들이지 않고 손목의 쇠사슬을 끊어버렸다. 언제 출발합니까? 지하철역 안 갇힌 민간인들은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한 여인의 어린아이가 계속해서 아빠를 외치고 있었다. 그때 위에서부터 숨막히는 압도적인 존재감이 내려왔다. 천장에 붙어있던 좀비들이 그들을 발견했다. 바로 그 순간 땅 위에 좀비들이 덮치기 전에 군용 차량이 돌진해 그들을 날려버렸다. 여단장은 자랑스럽게 나를 보며 시익 웃었다. 내 로드롤러보다 내 차량이 더 낫다고 말해봐. 로드롤러는 힘은 있지만 기동성이 없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려는 일에는 속도가 전부다. 왜냐하면 이 임무에는 두 가지 심각한 변수가 있거든. 첫째, 입구가 무너졌고 지하철 선로가 막혔다. 그리고 둘째, 더 중요한 건 이 정체불명의 개체가 생존자들과 함께 밀폐된 공간에 갇혀 있다는 거다. 즉, 매초가 중요하다는 뜻이지. 환기구를 통해 진입해서 생존자들을 신속하게 구출한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아무도 남겨두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계획에 찬물을 끼얹었다. 임무는 실패할 겁니다. 매번 시기는 달라지지만 이 지하철 붕괴는 항상 일어납니다. 대령님은 항상 최상의 계획을 세우시죠. 하지만 단 한 번의 회차에서도 단 한 명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화면은 다른 생존자들과 함께 거미줄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아이의 엄마를 비춘다. 이게 뭐지? 그녀는 혼란 속에서 아들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비명을 질렀다. 격렬하게 몸부림치자 그녀는 거미줄을 끊고 풀려났다. 그러자 그녀를 따라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씩 거미줄에서 떨어졌고 엄마는 여전히 필사적으로 아이를 찾고 있었다. 그때 거미줄 위 어딘가에서 모두를 지켜보던 참견쟁이 여자가 기괴하게 몸을 뒤틀기 시작했다. 그녀는 끔찍하게 쩍 벌어진 아가리를 여러 남자를 통째로 삼켰다. 좀비. 모두가 비명을 지르며 달아나기 시작했다. 어떻게 여기에 좀비가? 도망쳐. 여전히 그 여자는 아들의 이름을 계속해서 불렀다. 그때 그녀는 들었다. 작고 희미한 목소리를. 아빠. 저 깊은 지하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향해 그녀는 어둠 속으로 달려갔다. 엄마가 갈게, 아가. 기다려. 하지만 바닥에 도착했을 때 눈앞의 광경에 그녀는 얼어붙었다. 끔찍한 아기 형상의 좀비가 피에 젖은 이빨을 드러내며 그녀에게 미소 지었다. 아빠 하고 좀비가 불렀다. 안 돼. 이건 현실일 리 없어. 이건 악몽이야. 끔찍한 악몽. 바로 그 순간 불길에 휩싸인 차량이 지하철역 벽을 뚫고 돌진해왔다. 폭발의 좀비는 뒤로 나가 떨어졌다. 여단장님께 말씀드렸지. 여긴 전공법이 안 통한다고. 변칙적인 방법만이 통할 거라고. 이 좀비는 가죽 벗긴 워커라고 불리는 고위급 거미형 좀비로 인간을 진정시킨 후 사냥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위장의 희생자를 유인한다. 그 역겨운 놈이 내게 거미줄을 뿜어냈다. 나는 놈의 얼굴에 그대로 주먹을 꽂아 넣었다. 불이 유일한 약점이지. 불로 계속 압박하기만 하면 끝이다.
하지만 그 순간 돌멩이가 내게 날아왔다. 멈춰요. 제발. 내 아이를 해치지 말아요. 난 꿈쩍도 하지 않았다. 나는 좀비를 걷어찼다. 딸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고 감히 아빠라고 외친 이 흉측한 것에 대한 경멸감은 더욱 불타올랐다. 온 힘을 다해 놈의 턱에 주먹을 날렸다. 그 충격에 놈은 비틀거리며 죽음의 고통에 몸부림쳤다. 이어진 잔혹한 발길질은 놈의 남은 형체마저 부서뜨렸고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이 터져나왔다. 연이은 공격의 위장은 완전히 벗겨졌다. 그래, 그거야. 너 같은 놈이 내야 할 소리는 바로 그런 거지. 이제부터 내가 낼 수 있는 소리는 비명뿐일 거다. 그리고 나는 가차없이 놈을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한편 정문 밖에서는 생존자들이 좀비 떼를 겨우 막아내고 있었다. 갑자기 매캐한 연기가 그들을 덮쳤고 그 순간 좀비들이 모두 완전히 멈춰섰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강화문이 폭발과 함께 산산조각 났고 그 폭발 속에서 나는 전설 속 인물처럼 나타나 생존자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끌었다. 지하철 구출 작전은 성공이었다. 구출된 총 생존자 수 37명, 좀비로 가득한 피할 곳 없는 완전 밀폐 공간에서 40명에 가까운 갇힌 사람들을 구해낸 것이다. 그야말로 기적이었다. 그렇게 군중의 환호 속에서 도미의 아빠, 즉 나는 기적을 만드는 남자가 되었다. 현실로. 이번만큼은 다시는 내 딸이 조금이라도 고통받게 두지 않으리라. 하지만 그날 밤 군부대 한쪽 구석에서 좀비 바이러스가 다시 퍼지기 시작했다. 캠프의 생존자들이 승리를 축하하며 노래하고 춤추는 동안에 차퐁호 여단장은 특히나 기분이 좋아 보였다. 자네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큰일을 할 놈이란 건 알았지만 이렇게 해낼 줄은 상상도 못했네. 앞으로도 잘 부탁하네.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이런 날은 동이 틀 때까지 마셔야 하는데 참아야겠지. 우리가 다 떡이 되도록 취해버리면 먼저 간 녀석들이 서운해할 테니. 먼저 이 지옥을 떠난 녀석들을 위해 잔을 들세. 나는 조용히 술을 마시다가 마음에 담아두었던 질문을 마침내 꺼냈다. 왜 아무것도 묻지 않으십니까, 여단장님? 왜 작전이 실패할 거라고 확신했는지 묻지 않으셨습니다. 왜 제가 이런 괴물이 됐는지도 묻지 않으셨고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단장은 어깨를 으쓱했다. 사형 같은 건 관심 없다고 했다. 이 지옥에서는 다른 사람을 구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우리 편인 게야. 정말 하나도 안 변하셨군요, 여단장님. 그런데 말이 나온 김에 질문이 하나 있긴 하네. 여단장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다. 자네의 목적지가 DC라고 했지. 자네 힘이라면 벌써 도착하고도 남았을 텐데. 왜 이리로 온 건가? 여기서 먼저 끝내야 할 일이 있었고 생각 없이 서두를 때마다 일이 안 좋게 풀리는 버릇이 있어서요. 여단장이 단번에 핵심을 찔렀다. 자네 딸 얘기하는 거 아닌가? 난 보자마자 알 수 있었네. 자네를 처음 봤을 때부터. 이 세상에서 가장 마음에 가깝고 가장 속 썩이는 게 늘 자식이거든. 바로 그때 도미가 나를 불렀다. 아빠, 나 먼저 들어갈게. 오늘 좀 피곤해서. 그래서 나는 도미를 방까지 데려다 주었다. 가는 내 뒷모습을 보며 여단장이 중얼거렸다. 저놈 젊은 아비의 눈을 하고 있군. 참으로 다정해. 하지만 류민석, 널 쉽게 보내주진 않을 거다. 내가 있어야만 나의 그 위대한 계획을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 바로 그 순간 병사 하나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뛰어들어왔다. 무슨 일이 터진 것이다. 한편 도미와 돌아오는 길에 여단장의 말이 귓가에 맴돌아 나는 상념에 잠겼다. 도미야, 뭐 좀 물어볼게. 아빠가 이런 모습인 게 무섭니?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내 모습에도 도미는 망설임 없이 나를 아빠라고 불러줄까? 도미야, 아빠가 무섭니? 응, 매일매일 무서워요. 언젠가 아빠도 날 해칠까 봐 무섭지만 이제 더는 괜찮은 척하고 싶지 않아요. 지쳤어요. 그러니 사실대로 말해줘요. 내 진짜 아빠는 어디 있어요? 이 역겨운 괴물아. 다행이다. 그냥 내 상상이었어. 도미는 조용히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내 팔을 살며시 잡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 아까부터 계속 깊은 생각에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아무것도 아니야, 도미야. 그 기침 소리 좀 안 좋은데. 괜찮아. 모르겠어. 계속 멈추질 않네. 아빠가 옷 따뜻하게 입으라고 했지? 일단 안으로 들어가 있어. 내가 약 가져다 줄게. 순간 붉게 물든 내 눈에 살기가 가득 찼다. 내 손은 순식간에 뻗어나가 도미를 향해 돌진했다. 아빠, 뭐 하는 거야? 손바닥을 펴자 그 안에는 붉은 눈의 모기 한 마리가 지시겨져 있었다.
바로 그 순간 경보음이 기지를 뒤흔들었다. 흑색 경보. 흑색 경보 발령. 모든 인원은 즉시 대피하십시오. 기지 내부에 좀비가 있습니다. 여단장에게 말했었다. 저 좀비들은 계속해서 더 강해지고 똑똑해질 거라고. 우리를 향한 위협은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작은 돌연변이 좀비 따위는 여단장의 상대가 전혀 되지 않았다. 모든 전장을 헐헐 날아다니던 사나이 푸른 독수리는 순식간에 그것을 제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비가 기지를 침범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모두를 공황 상태에 빠뜨리기에 충분했다. 차풍호는 즉시 모든 인원에게 대피소로 이동하라고 명령했다. 대체 이 빌어먹을 바이러스가 어떻게 내 기지 안으로 들어온 거지? 그는 분노했다.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다. 감염된 피부 위 벌레에 물린 자국과 똑같은 새빨간 상처. 또 다른 감염된 좀비가 비틀거리며 다가왔다. 여단장은 좀비를 방 건너편으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곧장 꿰뚫어버렸다. 어이, 너는 내 장비 챙겨오고 너는 유민석 찾아. 장비 가출하고 전해. 이 자살행위나 다름없는 짓을 하는 좀비들이 감히 내 영역에 얼굴을 들이밀어. 여긴 내 땅이다. 나 차풍호가 내 손으로 직접 세운 이 왕국. 좀비들이 연이어 나타나자 여단장조차 힘겨운 싸움을 벌이게 되었다. 나는 서둘러 도미에게 완전 무장을 시켰다. 이번엔 절대 아무것도 벗으면 안 돼. 알았지? 아빠, 이거 좀 과한 거 아니야? 이번엔 또 어떤 종류의 좀비야? 아빠는 알고 있지, 그렇지? 나는 설명했다. 이번 놈은 모스키라고 불리는 모기 형태의 초소형 변종 좀비야. 일단 물리면 잠복기는 다르지만 결국 모두 변하게 돼. 그 생각이 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내가 이걸 예상하지 못했던 이유는 간단했다. 지난 모든 생을 통틀어 이 종을 마주친 건 단 한 번뿐이었지만 그렇다고 지금 경계를 늦출 변명은 되지 않는다. 만약 도미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모든 게 끝장이다. 모스키는 계속 나타나겠지만 그것들은 부차적인 위협일 뿐이었다. 차에리는 좀비가 곤충이라는 말을 듣고 완전히 깜짝 놀랐다. 하지만 전문가의 판단이라는 말을 듣고는 그녀는 베일로 몸을 가리고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녀는 돌아서서 명령을 내렸다. 노출된 피부를 전부 가리고 즉시 내부 진압 작전에 합류하라. 기지의 보초병이 보고했다. 밖에 이상한 좀비가 있는데 꼭 거대한 두꺼비처럼 생겼습니다. 그러자 두꺼비 괴물은 갑자기 입을 크게 벌렸고 수만 마리의 붉은 눈목이 떼가 쏟아져 나와 하늘을 거의 뒤덮을 정도로 빽빽하고 거대했다. 차에리가 막 모든 인원에게 건물 안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려던 순간 그녀는 내가 행동을 개시하는 것을 보았다. 조금 전 한 병사가 나에게 이동하라고 재촉했을 때 나는 쏘아붙였었다. 나는 민간인이야. 너희가 군인이지. 두 번 말 안 해. 난 여기 있을 거야. 도미가 조용히 내게 모자를 씌워주었다. 걱정 마. 지금은 모기뿐만 아니라 사자도 날 건드릴 수 없어. 여기 있는 모두가 살아남았으면 좋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하지만 아빠는 할 수 있잖아요. 시야가 전환되었다. 나는 화염방사기를 들어 방아쇠를 당겼고 불줄기가 온 무리를 잿더미로 태워버렸다. 두꺼비 괴물은 공포에 질려 뒤로 비틀거리다 필사적으로 도망치기 위해 뛰어올랐다. 나는 망설임 없이 탑에서 뛰어내려 차에리와 함께 추격에 나섰다. 그녀는 목표를 확인했다. 우리 기지 전체를 혼란에 빠뜨린 게 저놈이지? 이놈을 처리하는 방법도 알고 있을 테고. 그렇지, 그렇소. 나는 일말의 의심도 없이 대답했다. 그럼 먼저 처리하고 그 뒤엔 각오해. 자네한테 물어보려고 아껴둔 질문이 산더미 같으니까. 거짓말로 넘어가려고 하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두꺼비는 동굴 안으로 후퇴했다. 그 안에는 자신의 하위 개체를 복제하고 그 수를 무한히 증식시킬 수 있는 고위급 변종 좀비 스트라이드가 숨어 있었다. 숙주로서 보통 어둡고 축축한 곳에 숨어 있어 지금까지는 거의 찾을 수 없었다. 모스키가 계속해서 변이 모기떼를 뱉어내며 돌파하려 하자 차에리는 출구에서 화염방사기를 들고 이미 모든 탈출로를 봉쇄하며 틈조차 주지 않았다. 나는 이 좀비가 왜 그렇게 위험한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번식이 끝이 없었다. 숙주를 죽여도 하위 개체들이 다시 살려낼 수 있었다. 공생관계라는 것은 단 하나의 하위 개체라도 살아남는 한 숙주를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해결책은 충분히 간단했다. 가둬놓고 증식이 완전히 멈출 때까지 계속 죽이는 것이다. 그리고 솔직히 이놈들을 한 번에 쓸어버리는 것만으로는 내 분노를 풀기에 턱없이 부족했다.
나는 안으로 뛰어들어 그 한가운데로 몸을 던졌다. 동굴은 광란의 비명소리로 가득 찼다. 차혜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쳐다봤다. 저 미친놈은 안에서 뭘 하는 거야? 유민석. 며칠 전 여단장이 나를 지원병력으로 데려오고 싶다고 했을 때도 그녀는 똑같은 표정이었다. 하지만 여단장은 그에 대해 아주 진지했다. 아직도 모르겠나? 유민석은 우리 기지만을 위한 해답이 아니야. 그는 인류 전체를 위한 해답이다. 다음 날 햇빛이 동굴 입구에 먼지 쌓인 잔해를 비출 때 피에 젖은 손이 잔해를 뚫고 튀어나왔다. 18시간 동안의 잔혹하고 무자비한 학살 끝에 스트라이드와 그 72만 마리의 하위 개체들은 완전히 전멸했다. 한편 여단장은 맨손으로 12마리가 넘는 변종 좀비들을 쓰러뜨렸다. 그 덕분에 모든 민간인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었다. 오는 길에 몇 대 맞았더니 좀 아찔했네. 정말 예전 같지가 않구나. 그때 여단장님이 나에 대해 물었다. 민석이는 어디 갔냐고. 그 두꺼비 좀비는 처리했냐고. 그리고 내가 승리해서 돌아오는 걸 봤을 때 여단장님이 말했던 인류의 해답이라는 말이 차혜리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다. 다음 날 차혜리는 탄산음료를 들고 나를 찾아왔다. 그녀는 이걸 건네줄 때 어떤 톤으로 말해야 할지 정확하게 연습하며 안절부절 못했고 결국엔 도저히 자연스럽게 해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미치겠네. 어떻게 해야 자연스러워 보일까? 좋아. 그냥 가서 인사나 해야겠다. 어쨌든 민석 씨가 우리 기지를 구했으니까. 운 좋게도 그녀는 내가 이미 여단장님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완벽해. 3명이면 어색하지 않을 거야. 그냥 건네주고 떠나야지. 내가 하는 말을 듣기 전까지는 그게 계획이었다. 제가 한 말 그대로입니다. 오늘 밤 도미와 저는 떠납니다. 여단장님은 진심으로 괴로워하는 표정이었다. 자네가 DC로 향할 거란 건 항상 알고 있었고 막을 수도 없네. 하지만 왜 이렇게 갑자기? 만약 지금 스트라이드보다 더 끔찍한 놈이 나타나면 이 기지 전체가 끝장이야. 우리가 더 강해질 때까지 조금만 더 머물러 줄 수 없겠나? 나는 단칼에 거절했다. 제가 왜요? 여기 사람들이 살든 죽든 저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인데 왜 제가 그런 고생을 해야 합니까? 차혜리의 표정이 굳어졌다. 진심이야. 정말 진심이냐고? 제가 신경 쓰는 사람은 도미뿐입니다. 나머지 분들이 어떻게 되든 제 알바 아닙니다. 차혜리는 다른 말 없이 핵돌아서 가버렸다. 모든 것이 내가 예상한 대로 흘러갔다. 나는 일부러 그녀가 듣도록 그 말을 한 것이었다. 이전 생의 슈퍼마켓 루트에서도 가끔 이런 일이 일어나곤 했다. 차혜리와 내가 생사를 오가며 함께 싸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녀는 점점 더 정이 들었고 더 깊어지기 전에 뿌리부터 잘라내야만 했다. 그것만이 그녀를 안전하게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내 말을 들은 여단장님은 재고해보라고 권했다. 행동하기 전에 잘 생각하게. 유민석, 지금 상황에서 DC가 안전하다고 정말 확신할 수 있나? 여기에 남아서 나와 함께 이곳을 가장 강력한 피난처로 만드는 건 어떤가? 솔깃한 제안이었다. 우리 둘이라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지만 내게는 시간이 없었다. 이전 생에서 스트라이드는 10년 차에 나타났다. 이번에는 열흘 만에 나타났다. 만약 다른 상위 좀비들도 똑같이 가속화된 속도로 움직인다면 이 기지는 강해질 기회도 없이 폐허가 될 것이다. 나는 필요한 말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 도미와 저는 DC로 갈 겁니다. 하지만 여단장님, 제안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단장님의 목표가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피난처를 만드는 것이라는 거랍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가서 그토록 궁금해하셨던 DC 피난처의 운명을 직접 확인해 보시죠. 그래서 여단장님과 나는 함께 DC 원정대를 꾸려 출발했다. 앞에 있는 좀비는 가죽이 너무 두껍고 촘촘해서 직격 낙뢰에도 살아남을 수 있었다. 나는 여단장님께 설명했다. 이놈은 비스케익스라는 민달팽이형 상위 변이 좀비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독이 있다는 겁니다. 몸의 모든 부분에 치명적인 독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 번만 스쳐도 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행성입니다. 자외선에 노출되면 피부를 통해 분비되는 독소가 굳어지면서 민첩성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머리 위에 튀어나온 덩어리를 잘라내기만 하면 끝장낼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여단장님은 주변에 살아있는 생명체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휴식을 명령했다. 그 정보는 두 병사 사이의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저 사람 볼수록 이상해. 저 유민석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좀비에 대해 저렇게 잘 알지?
뭐, 전문가라잖아. 그래서 뭐, 전문가라는 게 우리보다 사태를 먼저 겪었다는 뜻인가? 탄약도 부족한데 여단장님은 저 사람 헛소리에 장단이나 맞춰주고, 여단장님도 늙으셨나, 머리가 좀 무뎌지셨나 봐.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우리 여단장님에 대한 모욕이겠지, 안 그런가? 그 말을 한병사는 즉시 죗값을 치렀다. 한편 도미는 막 차에서 내려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뒤에서 다가갔다. 그녀는 거의 기절할 뻔했다. 왜 이래, 정말. 그렇게 몰래 다가오면 어떡해. 아직 아빠 얼굴에 완전히 적응이 안 됐단 말이야. 그녀는 인정했다. 죄책감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미안, 도미야. 이제 아빠랑 많이 안 닮았니? 내 말은 내가 너무 많이 변했잖아. 아직도 나를 아빠라고 생각하기 어렵니? 그래도 아빠라고 불러줘서 고마워. 그렇게 말하면서도 내 말이 얼마나 횡설수설하게 들리는지 견딜 수 없었다. 하지만 이 질문은 오랫동안 나를 괴롭혀왔고 도미가 무슨 말을 할지 너무 두려워서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다. 그때 그녀가 내 눈을 가리켰다. 여전히 똑같아. 내 눈이 전에도 이렇게 충혈되어 있었나? 뭐라고? 아니, 색깔이 아니야. 도미는 생각에 잠기며 말했다. 엄마랑 작별 인사를 한 날부터 지금까지 아빠 눈은 항상 똑같았어.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믿는 것 같은 그 표정, 항상 나에 대한 죄책감을 눈에 담고 있는 거. 솔직히 아빠가 그런 표정 지을 때마다 나 좀 미칠 것 같아.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내가 아니라 아빠야. 2주 전 어느 날 전쟁이라도 치른 것 같은 모습으로 누군가 현관문을 통해 들어왔을 때 난 그 표정을 다시 봤어. 이 세상에서 그렇게 다정한 눈으로 날 봐줄 사람은 아빠밖에 없어. 화면은 다음 날로 전환되었다. 이제 온몸에 독소가 굳어 굼떠진 좀비를 마주하고 여단장님은 그저 총공격을 명령했다. 좀비가 고통에 울부짖는 순간 나는 그 등을 밟고 공중으로 뛰어올랐다. 양손에 든 상검을 힘껏 내리쳐 놈을 두 동강 냈다. 어제까지만 해도 투덜대던 병사는 눈앞의 광경을 믿지 못했다. 저게 어떻게 가능해. 그리고 여단장은 그런 병사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을 뿐이었다. 류민석을 의심하는 마음은 알겠다만 이제는 그럴 여유가 없어. 이 지옥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저 남자를 믿는 것뿐이다. 90번째 삶에서 DC까지 가는 여정은 3월에야 끝났는데 이번 100번째 삶에서는 사태 발생 불과 14일 만에 우리는 꿈에 그리던 DC에 도착했다. 국군사령부, 대부분의 도시가 함락되었지만 DC만은 버텨냈다. 사흘 내내 이어진 공세를 견뎌냈을 뿐만 아니라 성공적으로 방어까지 해냈다. 그리고 도착했을 때 우리 모두는 할 말을 잃었다. 산전수전 다 겪은 대령조차 입을 떡 벌리고 서 있었다. 민석이, 자네가 말한 DC는 내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군. 내가 그렸던 어떤 모습보다도 훨씬 낫다. 이제야 자네가 왜 그렇게 DC를 생각했는지 알겠군. 내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어. 이렇게 온전한 도시가 아직 남아있다니 솔직히 보기만 해도 가슴이 뛴다. 하지만 내 표정만은 어둡고 굳어 있었다.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 내 기억 속에서 사태 발생 후 전국의 모든 도시는 DC를 포함하여 예외 없이 함락되었다. 그 후 DC는 반격을 시작하며 점차 영토를 넓혀갔다. 내가 성공적으로 도착했을 때쯤 그들은 세계의 굴을 지켜내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곳을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겨우 14일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이 몹시 불안했다. 내 안에 무언가가 소리치고 있었다. 100번의 회귀를 거친 본능이 경고를 속삭였다. 나는 재빨리 도미의 팔을 붙잡았다. 도미야, 아빠 말 잘 들어. 지금부터 아빠 곁에서 절대 떨어지면 안 돼. 단 1초도. 알았지? 대령이 DC 진입 명령을 내리려던 바로 그때 병사 하나가 보고를 하며 나섰다. 여기 오는 길에 지나쳤던 그 거대한 평야 기억나십니까?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땅에 일부러 그려놓은 듯한 거대한 선들이 보였습니다. 육안으로는 너무 커서 제대로 볼 수 없어서 이상하다 싶어 드론을 띄워 확인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찾은 겁니다. 나는 달려가 그의 손에서 태블릿을 빼앗았다. 화면에 보이는 것을 보고 나는 말문이 막혔다. 땅 위의 형상은 틀림없이 내게 회귀의 기회를 준 천사, 바로 그 여신이었기 때문이다. 그 순간 나는 여전히 내 마음을 덮친 불안의 근원을 알지 못했고 100번의 삶 동안 그토록 갈망했던 DC에서 어떤 폭풍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다. 바로 그때 DC의 엑스포 타워 안에서 권위 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들을 들여라. 단 한 명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날 밤 DC는 연설과 축제로 들썩였다. 2주 전 오늘 우리는 바람 앞에 촛불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친구들을 잃었고 그들과 함께 희망과 기쁨의 마지막 조각마저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분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백도현입니다. 그 이름에 DC 시민들은 열광의 도가니에 빠졌다. 진짜 오셨어. 백도현님께서 여기 오셨어. 백도현은 천천히 그리고 또박또박 말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인류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만의 위기가 아닙니다. 모든 인류의 위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그의 말에 휩쓸린 군중은 더욱 거친 환호에 빠져들었다. 사랑하는 DC 시민 여러분, 우리의 생존이 단지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마지막 불씨이며 잿더미 속에서 다시 피어난 희망입니다. 백도현님, 당신 덕분에 저희가 살아남았습니다. 백도현은 자신의 가슴을 쳤다. 제가 약속합니다. 이 마지막 불씨가 꺼지도록 절대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제 몸을 불사를지언정 마지막 순간까지 이 도시를 지키겠습니다. 백도현. 군중은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함성은 파도처럼 몰아쳤다. 대령은 어안이 벙벙한 표정이었다. 류민석, 이게 자네가 말했던 DC가 맞나? 아닙니다. 저도 이런 모습은 처음 봅니다. 그리고 저 남자, 그때 나는 백도현 뒤에 서 있는 인물을 발견했다. 이전 생에서 그는 청룡 아래 DC 재건의 중심 인물이었다. 지금은 조연으로 전락한 것 같았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었다. 청룡 부대의 리더이자 영웅, 신지우. 그는 어디로 사라졌을까? 어떤 변수가 DC를 이토록 완전히 바꿔놓았을까? 그때 백도현의 어조가 바뀌었다. 오늘 사랑하는 여신께서 이 도시에 새로운 동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이분들입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그 순간 강력한 폭발음이 울려 퍼졌다. 연막탄이었다. 나는 도미를 감싸 안고 모두에게 입과 코를 막으라고 소리쳤다. 누가 던졌는지 파악하려는 사이 백도현이 격렬하게 기침하며 땅에 쓰러졌다. 그때 한 병사가 앞으로 나서 그의 머리에 총을 겨눴다. 그가 방아쇠를 당기자 군중은 비명을 지르며 공황에 빠졌다. 그와 동시에 백도현은 총에 맞았다. 공격자는 즉시 청룡 부대원들에게 제압당했고 그 암살 시도자는 다름 아닌 그들의 전 리더 신지우였다. 신지우는 군중을 향해 포효했다. 시민 여러분, 이제 끝입니다.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시겠습니까? 우리는 지금껏 백도현에게 속아왔습니다. 눈을 뜨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방금 머리가 날아갔던 백도현이 일어섰다. 잠시의 충격적인 침묵 후 군중은 다시 광적인 환희에 빠졌다. 다시 살아나셨어. 백도현 시장님께서 돌아오셨다. 신지우는 무력하게 서서 분노로 눈을 번뜩였다. 백도현, 이 괴물 자식. 백도현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저 비열한 악마가 바로 오늘 저를 암살하려 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악마 신지우에게 오랫동안 기다려온 심판의 날이 왔습니다. 광신도 같은 군중이 다시 한번 들끓었다. 신지우, 이 저주받을 악마놈. 내 놈 따위가 우리 백도현 시장님을 쓰러뜨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처형하라. 함성이 대기를 뒤흔들었다. 백도현이 손을 들자 군중은 조용해졌다. 사랑하는 DC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죽음에서 부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야말로 기적의 도시의 진정한 시민입니다. 용의 여신께서 우리 마음에 강림하십니다. 마지막 남은 불씨는 결코 꺼지지 않을 불꽃입니다. DC여, 영원하라. 백도현 시장님 만세. 이토록 설명할 수 없는 일을 겪고 이전과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 후 아주 오랫동안 내 마음 깊은 곳 어딘가에 의문이 하나 자리 잡고 있었다. 과연 나뿐일까? DC에 도착했을 때 느꼈던 그 압도적인 공포감, 이 순간까지 내가 겪은 모든 일들. 그것은 마치 복잡한 퍼즐 같았다. 이제야 그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하며 천천히 내게 진실을 전해주고 있었다. 백도현, 그 남자도 나와 같은 좀비였다. 여기서 나갑시다. 한 병사가 엑스포 타워 출구를 향해 걸으며 말했다. 여단장님, 기지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곳은 뭔가 매우 이상합니다. 여기 인프라는 정말 대단합니다. 전력선, 배관, 모든 것이 놀랍습니다. 하지만 여기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 시장, 눈을 가린 흰 양복의 미치광이는 그 중에서도 가장 이상합니다. 그 총 맞는 연기는 정말 역겨워서 토할 뻔했습니다. 전부 다 연극이었습니다. 검은 머리 남자도 한패였습니다. 제가 전부 봤습니다. 검은 옷의 남자가 머리에 총을 겨눴을 때 그 미치광이 백도연은 웃고 있었습니다. 공모, 기만, 조작 모두 전형적인 연출 수법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무슨 처형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또 어떤 쇼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어느 쪽이든 거기에 엮이지 않는 편이 낫겠습니다. 그 말을 듣자 차봉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모두 내보내고 나만 따로 불러 독대했다.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말해봐, 백도연도 너와 같은 종류의 존재인가? 내가 처음부터 말했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고. 저 미치광이 너처럼 인간이 아니란 걸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이걸 알면서도 일부러 우리를 여기로 데려온 건가? 백도연과 짜고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 한 건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단장님을 적으로 돌리는 건 도미의 안전을 결코 보장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백도연은 여단장님께 그렇듯 제게도 변수일 뿐입니다. 그 말에 차봉호가 일어섰다. 그렇다면 결론은 나왔군. 가자. 기지로 돌아간다. 내가 만든 곳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 오래 떨어져 있을수록 걱정이 되는군. DC의 인프라는 부인할 수 없이 인상적이고 내 꿈은 언제나 인류를 복원하는 것이었다. 이 나라를 복원하기 위해 이곳은 인류 최초의 재건도시가 되기에 다른 어느 곳보다 적합하다. 하지만 지금 우리 앞에 있는 DC는 이런 광신적인 분위기에 휩싸여 있어 구제할 방법이 없군. 정말 유감이다. 병사가 말했듯이 오래 머물수록 더 큰 곤경에 처하게 될 거다. 돌아가자. 나는 주저없이 동의했다. 다음 날 나는 계획대로 백도연이 머무는 엑스포 과학공원에 나타났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류민석입니다. 시장님을 뵙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2명의 군인이 즉시 내 앞을 가로막았다. 죄송하지만 들여보낼 수 없습니다. 지정된 숙소로 돌아가 주십시오. 모르실 수도 있지만 백도연 시장님께서는 방문객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제 전원을 하나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들으시면 저를 보고 싶어 하실 겁니다. 그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백도연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들려왔다. 좋습니다. 류민석 시민. 제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이미 들으셨잖습니까? 그리고 들었기 때문에 절 들여보내신 거고요. 아닌가요? 전날 밤 나는 여단장에게 경고했다. 떠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그들이 우리를 조용히 보내주지 않을 겁니다. 이곳은 본질적으로 하나의 거대한 사이비 종교 집단입니다. 즉 떠나려는 사람에게 극도의 적대감을 보일 거라는 뜻이죠. 저는 이런 집단이 궁지에 몰리면 얼마나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심각하게 다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중 몇몇은 죽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 백도연이 저와 같은 종류의 존재라면 제 존재 자체가 그를 몹시 불안하게 만들 겁니다. 내 앞에 백도연의 표정은 천둥처럼 어두웠다. 다시 말해봐. 똑똑히 말해. 나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대답했다. 저는 당신과 같습니다. 여신에게 선택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내 놈도 나 백도연처럼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냐? 나는 작게 미소 지었다. 맞습니다. 그런가? 백도연이 앞으로 달려들어 내 머리 위에 손을 내리쳤다.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군. 내 놈이 감히 누구에게 자신을 비교하는 것이냐? 그렇다면 어디? 내가 진정 여신에게 선택받은 자인지 아니면 그저 또 다른 교활하고 비열한 악마인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마. 전날 저녁 백도연의 어두운 잠재의식 깊은 곳 어딘가에서 날카롭고 매캐한 냄새가 그에게 닿았다. 전에는 맡아본 적 없는 냄새에 호기심이 가득 차 돌아보니 빛나는 형체가 그의 뒤에 서 있었다. 내 이름이 뭐지? 어제 내게서 나던 그 불쾌한 냄새 말이다. 오늘도 여전히 강하게 나는군. 내 놈 일행을 불러서 그것에 대해 물어볼 참이었는데 내가 먼저 나를 찾아올 줄은 몰랐다. 내까짓게 감히 나와 비교를 해? 그 순간 엄청난 힘이 폭발했고 그는 뒤로 밀려났다. 그가 내려다보니 자신의 손가락이 매듭처럼 꼬여 있었고 내 눈은 저 세상의 것인 양 붉게 타올랐다. 백도연은 처음으로 진정한 위협을 느끼고 분노에 차나에게 달려들었다. 거대한 두 힘이 충돌했고 그 충격으로 방이 흔들렸다. 그 소리에 김상중 부시장이 달려왔다. 경비원이 설명했다. 사무실 안에서 큰 소란이 있었고 백도연 시장님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그럼 뭘 꾸물거리고 있는 거야? 문을 열고 확인해봐.
시장님께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내가 책임질 수 있어? 하지만 부시장님, 시장님께서 절대 들어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유민석 시민과 논의할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무실 안에서 우리 둘은 피투성이가 된 채 막상막하로 싸우고 있었다. 백도연은 폭발의 힘에 여러 번 비틀거리다가 마침내 진지한 자세를 취했다. 유민석, 인정해야겠군. 적어도 말만 앞세우는 신지우 같은 놈은 아니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너와 내가 같다는 그 말은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 특별히 여신께서 내게 내려주신 축복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지.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부시장이 문을 밀고 들어왔다. 시장님, 괜찮으십니까? 옷은 왜 그러십니까? 그리고 이 사무실은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백도연은 능숙하게 말을 돌렸다. 대화가 좀 격해졌나 보군. 번거롭게 해서 미안하네, 부시장. 하지만 내 질문은 못 들은 것 같군. 왜 들어왔나, 부시장? 나 백도연은 아무도 들어오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을 텐데.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백도연 앞에 무릎을 꿇었다.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방금 우리가 같다고 한 것은 당신과 저를 비교하려던 게 아닙니다. 여신님의 축복을 받은 형제로서 한 말이었습니다. 백 시장님, 당신을 섬기고 싶습니다. 전날 저녁 여단장님은 내 계획에 반대했다. 백도현의 마음에 들고 싶다고? 나한테 그랬던 것처럼 그놈 앞에서도 무릎이라도 꿇을 셈인가? 그래야만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권력자들은 그런 행동에 잘 넘어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백도연의 환심을 사는 것이 우리가 DC를 무사히 빠져나갈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신을 위협할 만큼 강력한 존재가 충성을 맹세한다. 그건 누구도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죠. 하지만 백도연은 동요하지 않는 듯했다. 날 속이고 있군. 내 환심을 사고 신뢰를 얻고 내 사람들을 지킨 다음 내 등에 칼을 꽂을 셈이겠지. 설마 그런 어설픈 거짓말이나 백도연을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렇다고 한들 어떻습니까? 제가 당신을 속이는 게 무슨 상관이죠? 당신을 배신한다 해도 어차피 끝은 실패일 텐데요. 당신은 이미 날 의심하고 있고 당신의 힘은 저보다 강합니다. 제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온 사람들의 안전입니다. 그들을 위험에 빠뜨릴 짓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자, 말씀해보시죠. 아직도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습니까? 단 하나뿐인 선택받은 대리인이시여. 백도연이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내 말을 들을수록 이상하게 마음에 드는군. 좋다. 나 백도연이 시민을 거두어주지. 내 동료들은 보호될 것이며 특별히 내 곁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겠다. 마침 부시장 자리가 비었군. 내 딸의 안전을 위해 좀비의 부하가 될 생각이었지만 그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시험을 통과해야 했다. 그 시험이란 모두가 보는 앞에서 영웅 신지우를 산채로 불태우는 것이었다. 광장에서 군중은 그를 처형하라고 외치고 있었다. 처형하라. 광장 중앙에는 화형대가 준비되었고 죄수는 높이 매달려 있었다. 도미가 여단장에게 돌아섰다. 아빠는 어디 갔어요? 몇 번을 물어봐도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다. 무슨 일 있어요? 여단장은 턱을 악물고 조용히 부하 중 한 명에게 도미를 보이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군중의 우렁찬 환호 속에서 처형식이 시작되었다. 백도연 시장은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말했다. 처형에 앞서 여러분 모두에게 전해야 할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비열한 악마 신지우가 오늘 아침 탈출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김상중 부시장님을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군중으로부터 분노의 물결이 터져나왔다. 정말 악마 같은 놈이군. 백도연은 슬픔에 잠긴 척 연기했다. 부시장님을 지키지 못한 제 탓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마음이 고통스러웠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여신께서 우리의 새 부시장 자리를 채울 만한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는 제 곁에 서서 우리와 함께 교활한 악마를 벌할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유민석입니다. 내가 횃불을 들고 그곳에 서 있던 이유는 이것이 백도연이 내게 내린 시험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내가 부시장으로서 직접 악마를 처형하길 원했다. 축복을 받은 자들의 운명은 악마를 죽이는 것이다. 그 운명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나도 너를 받아들이겠다. 군중은 내가 횃불을 들어 올리는 것을 보고 광적인 환호를 보냈다. 차풍호 대령은 폭풍우 구름처럼 어두운 얼굴로 한쪽에 서 있었다. 전날 밤 그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뭐라고? 그 미친놈이 오늘 밤 너더러 사람을 죽이라고 했다고. 됐다. 오늘 밤 떠난다. 하지만 나는 그를 막았다.
갈 수 없습니다. 백도현이 DC에 있는 한 그렇게 떠나는 건 너무 위험합니다. DC에 와서 이 모든 일에 얽히게 된 것은 제 탓입니다. 도미를 지키는 일에 있어서 도덕적인 선을 그을 생각은 없습니다. 불길이 쏟아져 내려 아래쪽의 장작더미에 불이 붙었다. 위에 묶인 형체는 타는 듯한 열기를 견뎌냈다. 군중은 악마가 불타는 광경에 취해 환호했고 그때 백도현 시장이 내 곁으로 뛰어왔다. 여신께서 선택한 대리인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서 선포하노라. 지금 이 순간부터 유민석, 너는 백도현에게 충성을 맹세한다. 받아들이겠나? 받아들이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의 새로운 부시장 류민석을 위해 기뻐합시다. 또 한 번 우레와 같은 함성이 군중을 휩쓸었고 불길 속에서 터져나오는 고통스러운 비명마저 집어삼켰다. 화면은 의식이 끝난 후로 전환된다. 3명의 군인이 새로운 부시장을 그의 방으로 호위했다. 안에는 차봉호와 다른 사람들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부시장이 후드를 벗자 낯선 얼굴이 드러났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재룡합동사령부 청매부대 대장 신지우입니다. 방 안은 완전히 정적에 휩싸였다. 여단장은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저 남자는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군. 이 모든 것이 내 계획의 일부였다. 도미를 위해서라면 도덕적인 선 따위는 필요 없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선을 넘을 필요가 없었다. 오늘 밤 나는 백도현의 신뢰를 얻는 동시에 바꿔치기를 성공시켜 불길 속에서 신지우를 구출할 것이다. 그리고 이 계획은 오직 나만이 실행할 수 있었다. 다음 날 나는 부시장 취임식에 도착했다. 죄송합니다, 백도현 시장님. 늦었습니다. 백도현이 미소 지었다. 이해하네. 어젯밤 그 모든 일이 있었으니 잠을 잘 못 잤겠지. 나조차도 어젯밤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생생하게 떠오르네. 자네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악마를 제거한 것은 정말 안심이 되었어. 그래도 다음번엔 늦지 않도록 하게. 나 백도현은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 개는 좋아하지 않거든. 알아들었나? 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백도현이 덧붙였다. 그나저나 신지우는 아주 깨끗하게 타버렸더군. 비록 작은 유의 조각이 남긴 했지만 오른팔 같아 보였어. 그가 몰랐던 것은 어젯밤 불길 속에서 처형된 자가 바로 나였다는 사실이다. 전날 밤 신지우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마음의 준비는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을 보니 아직도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류민석 씨.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당신에게 가는 게 늦었군요. 들키지 않고 당신을 찾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신지우는 다시 한번 내게 감사했다. 어쨌든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미 오래전에 죽었을 겁니다. 급하게 세운 계획이었지만 그럭저럭 잘 먹혔군요. 그러자 신지우는 마음에 담아두었던 말을 꺼냈다. 백도현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분노를 억눌러야 했던 것은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을 겪고 나서 한 가지는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저는 제 손으로 백도현을 죽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류민석 씨, 당신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군요. 제가 그를 제거해야 합니까? 저는 이제 부시장입니다.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당신을 구한 유일한 이유는 그럴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저는 2번 생각 않고 당신이 죽게 내버려 뒀을 겁니다. 게다가 저는 순수하게 궁금합니다. 왜 백도현이 죽기를 원하십니까? 인정하죠. 그의 성격은 잔인합니다. 하지만 그가 DC를 지켜낸 건 사실 아닙니까? 신지우 씨, 당신이라면 다르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 말에 신지우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백도현이 이곳에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기나 하십니까? 어제부터 지금까지 거리에 나온 시민을 단 한 명이라도 보셨습니까? 마지막 희망, 꺼지지 않는 불씨, 기적의 도시. 신지우의 목소리는 고함으로 변했다. 전부 아는 건 아니지만 시민들은 집에 갇혀 지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실에 매달린 인형처럼 지표에만 나오고 눈에 광기를 품은 채 똑같은 노래를 계속해서 부릅니다. 알겠습니다. 인정하죠. 그는 상식을 벗어난 힘으로 이 도시를 지켰습니다. 그가 우리나라를 구할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상상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나는 그 말에 작게 미소 지었다. 제가 아는 다른 사람과 비슷하군요. 신지우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이 모든 일이 있기 전에 백도현과 저는 함께 DC를 지켰습니다만 처음부터 뭔가 잘못됐었습니다. 우리가 영토를 탈환하는 곳마다 생존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방산 일대를 수색하던 중 제 팀과 저는 버려진 창고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창고 안에서 우리는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허공에 매달린 민간인 희생자들. 거의 옷도 걸치지 않은 거의 인간이 아닌 백도연이 그들을 먹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보자 그는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입막음하기 위해 우리 모두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니 제발 부탁드립니다. 류민석 씨, 이 도시를 원래 모습으로 되돌릴 수 있는 사람은 당신뿐입니다. 내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나는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 그가 부르는 것을 무시하며 돌아 걸어 나갔다. DC에서는 백도연의 뜻을 거스르는 한 내 딸의 안전은 보장될 수 없다. 나는 영웅이 아니다. 나는 그저 딸과 함께 살고 싶은 아버지일 뿐이다. 도미야, 언제 들어왔니? 아빠가 방금 한 말 들었어?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한마디도 못 들었어요. 그럼 좀 쉬렴, 도미야. 그 순간 신지우가 다시 한번 나를 불렀다. 류민석 씨, 정말로 백도연이 당신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DC의 모든 시민은 백도연의 집회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합니다. 뭔가 이상한 점을 눈치채지 못하셨습니까? 그 모든 시민들 중에 왜 젊은 여성은 없는 걸까요? 바로 그 순간 시장실 안에서 나는 원정대 전원이 안전하게 출발한 것을 확인하자마자 손에서 살기가 솟구쳤다. 나는 앞으로 튀어나가 백도연의 등 뒤를 가격했고 단 한 번의 충격에 그의 머리는 땅에 처박혔다. 한편 차봉호가 이끄는 DC 원정대는 무사히 도시를 빠져나갔다. 완전 무장한 경비원들은 부시장의 명령을 감히 어기지 못했다. 한 병사가 불평을 터뜨렸다. 류민석이 부시장이 된 건 좀 심했어. 빠져나갈 방법은 얼마든지 있었잖아. 다른 병사가 그 결정을 변호했다. 우리가 쓴 방법이 성공 확률이 가장 높았어. 저 사람은 딸만 안전하다면 자기 몸은 어떻게 되든 신경 안 써. 그때 여단장 차봉호가 도미에게 말을 걸었다. 아가씨, 아버지가 걱정되나? 민석이 이미 말했잖아. 일이 끝나자마자 돌아올 거라고. 도미의 표정은 조용히 괴로워 보였다. 걱정 안 해요. 아빠는 좀 바보 같거든요. 항상 다치는 건 아빠예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항상 먼저 사과했어요. 전 그런 점이 싫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제가 괴롭힘을 당할 때 아빠가 나타났어요. 그때 아빠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살면서 아빠가 그렇게 화내는 건 처음 봤어요. 그리고 바로 어젯밤 다시 봤어요. 그때와 똑같은 표정을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묻지 않을게요. 딱 하나만 알고 싶어요. 아빠, 무사히 돌아오실 거죠? 여단장은 그녀의 머리를 가볍게 톡 쳤다. 어떻게 안 돌아올 수 있겠나. 너 같은 딸이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까지 너에게 숨겨온 것들이 상처가 됐다는 걸 안다. 하지만 이것만은 약속하지. 민석은 금방 돌아올 거다. 그렇게 말했지만 차봉호의 손바닥은 이미 땀으로 축축했다. 민석, 자네 힘을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몸 조심하게. 백도연은 만만히 볼 상대가 아니야. 사무실로 돌아오자 백도연의 머리 없는 몸이 나에게 똑바로 돌진했다. 나는 자세를 잡고 맹공에 맞서 버텼다. 백도연이 자기 머리를 되찾도록 놔두는 수밖에 없었다. 내 앞의 괴물은 살기를 뿜어냈다. 어째서? 나는 널 믿었다, 류민석.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내게 보답하는 건가? 틀렸어. 난 내 편이었던 적이 없어. 단 한순간도. 눈부신 속도로 내 손이 다시 두개골을 향해 뻗어나갔다. 백도연은 그것을 맞고 경멸하며 미소 지었다. 여신에게 선택받은 자가 이토록 타락하여 악마가 되다니. 정말로 슬프구나. 잊었나? 내 힘은 내 힘을 억누를 수 있다. 넌 날 이길 수 없어.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그의 팔은 내 일격에 힘에 꺾이고 뒤틀렸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고 일방적으로 무자비하게 두들겨 팼다. 백도연의 몸은 포탄처럼 날아가 처박혔다. 먼지가 가라앉자 그의 몸 절반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다. 나는 그에게 숨 쉴 틈도 주지 않았다. 나는 악몽에서 나온 무언가처럼 다시 그에게 덤벼들었다. 그 엄청난 속도의 백도연은 진정한 공포에 휩싸였다. 그는 미친 듯이 뒤로 물러서며 외쳤다. 기다려. 아직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어. 하지만 그의 다리 한쪽은 이미 깨끗하게 뽑혀 있었다. 이건 불가능해. 지난번에 싸웠을 땐 넌 내 손가락 하나 구부리기도 힘들었잖아.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강해질 수 있었지? 그가 몰랐던 것은 지난번엔 내가 의도적으로 힘을 아끼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랑하는 내 딸을 위해 결말은 단 하나뿐이었다. 바로 여기, 지금, 널 끝내겠다, 백도현. 죽음이 자신에게 달려드는 것을 보고 백도현은 공황에 빠져 애원하기 시작했다. 그때 최악의 순간에 한 무리의 병사들이 들이닥쳤다. 그리고 그 정신이 팔린 찰나에 백도현은 공격을 피했다. 부시장님, 뭘 하고 계신 겁니까? 백도현 시장님, 괜찮으십니까?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백도현은 두 병사의 머리를 움켜쥐었다. 그러고는 턱을 크게 벌렸다. 나는 그를 막기 위해 앞으로 돌진했지만 거대한 힘의 뒤로 튕겨나갔다. 나는 폭발 후에 겨우 몸을 가눴다. 고개를 들었을 때 백도는 모든 가식을 버린 상태였다. 그가 가진 좀비의 흉측한 본 모습이 드러났다. 말도 안 돼. 내가 널 걷어줬어. 아무것도 아니었던 널 사람으로 만들어줬는데 감히 날 끝내겠다고? 그럼 해봐. 나 백도현이 여신께서 나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지. 사태 발생 전 백도현은 종교 집단의 교주였다. 그의 이름은 순수하고 정의로우며 지혜롭고 자비롭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신, 다른 누구와도 다른 존재, 전능하며 모든 것 위에 군림하는 자라고 선언했다. 나를 숭배하라. 나를 따르라. 나 백도현이 너희 모두를 구원하리라. 하지만 사태가 발생하자 그는 즉시 무너졌다. 그의 신도들은 필사적으로 그의 문을 두드렸다. 백도현님, 밖에 사람들이 이성을 잃었습니다. 혼돈 그 자체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예언한 종말입니까? 그렇다면 저희를 구원해 주십시오. 아무 대답이 없자 그들은 문을 부수고 들어갔고 이대한 교주 백도가 미친 듯이 가방에 현금을 쑤셔 넣는 것을 발견했다. 충격받은 신도들의 얼굴을 무시하고 그는 출구로 내달렸다. 백도현이 자금을 횡령하고 있었어. 도망친다. 잡아. 이거 놔. 나는 백도현이다. 그가 아무리 소리쳐도 더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를 따르던 신도들이 그를 산채로 불태우기로 결정한 것이다. 신께서 분노하셨다. 교주 백도현의 마음에 악마가 깃들었다. 용의 여신께서 그의 사악함에 경노하셨다. 여신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 그의 간사한 눈을 파내고 더러운 몸을 재로 만들어야 한다. 불길 속에서 백도현은 울부짖었다. 제발 누가 좀 살려줘. 뜨거워. 누가 나 좀 도와줘. 그리고 모든 희망이 사라졌을 때 여신으로부터 황금빛 광채가 터져나왔다. 눈부신 빛에 모두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때 백도현이 불길 속에서 걸어나왔다. 두 눈은 진홍빛으로 타오르고 그 모습은 헤아릴 수 없이 끔찍했다. 나, 백도현은 신들의 축복을 받은 선택받은 자이며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이제 내 앞에 백도현은 몸을 살짝 낮추더니 순식간에 핏빛 손이 이미 내 얼굴 앞에 와 있었다. 속도와 힘 모두 몇 단계나 뛰어올랐다. 피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지만 그의 속도는 이제 나를 넘어섰다. 더는 도망칠 곳이 없었다. 그 일격은 제대로 들어왔다. 백도현의 공격은 잠시도 멈추지 않았다. 엄청난 힘에 우리 발밑 땅이 움푹 패였다. 피할 수 없었던 나는 또 한 번 정통으로 맞았다. 나는 바닥을 심하게 구르다 간신히 멈춰섰다. 쓰러진 나를 보고 백도현은 비웃음을 참지 못했다. 고작 그 정도냐? 정말 이 정도 힘으로 내가 받은 사랑에 대적할 수 있다고 생각했나? 실망이군, 류민석. 그런 거였군. 이제야 여신께서 왜 너 같은 악마를 내 앞에 보냈는지 알겠다. 여신의 축복을 모욕한 죄를 내가 심판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어. 위대한 용의 여신께서는 오직 나 백도현만을 믿으시니까. 이제야 깨달은 저의 무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 교활한 악마와 그 핏줄인 아이가 죽음을 애원할 때까지 고통스럽게 만들겠습니다. 그 말과 함께 그는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 위해 내게 달려들었지만 나는 두렵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은 정확히 내가 계획했던 바였다. 다음 순간 건물 꼭대기에서 눈부신 백색광이 터져나왔다. 신지우가 계획대로 조명을 켠 것이다. 6개의 거대한 투광 조명이 백도현의 얼굴을 정면으로 비추자 그는 완전히 압도당해 바닥에 쓰러졌다. 광과민증, 나는 천천히 말했다. 선천적 또는 후천적인 시신경 손상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사람은 시력을 통해 움직이는 물체의 윤곽만 인지할 수 있다. 빛에 대한 민감도는 일반인보다 훨씬 예민하지만 시야를 회복하는 능력은 몇 배나 느리다. 이런 사람에게 가장 큰 위험은 강렬한 빛이다. 눈이 먼 채 허우적거리며 백도현은 마구 주먹을 휘둘렀다. 설교는 집어치워. 닥치고 내 손이 닿는 곳으로 나와.
강렬한 빛은 이미 그의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고 통제 불능 상태로 만들고 있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신경계는 그의 고통이 초단위로 배가 되고 있음을 의미했다. 나는 침착하게 걸어나가 그의 앞에 섰다. 내 축복 모드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내 몸의 모든 신경은 지금 완전히 미쳐 날뛰고 있을 거다. 그렇지 않나? 백도현의 목소리가 공포에 질려 갈라졌다. 처음부터 이걸 계획했구나. 그렇지? 나를 도발하기 위해 힘을 시험하는 척하고 이 몸을 각성하게 만든 다음 나를 이길 수 없는 척하며 여기까지 유인했어. 이 모든 게 처음부터 내 계획이었던 거냐? 나는 망설임 없이 인정했다. 너의 힘과 속도 모두 나를 능가한다. 확실히 넌 엄청난 사랑을 받은 것 같군. 하지만 내가 모르는 게 있어. 사랑을 받는 것에서 오는 힘보다 사랑을 지키려는 것에서 오는 힘이 훨씬 더 크다는 걸. 그리고 나는 너클을 낀 주먹으로 백도현을 죽도록 패주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 그 남자는 산산조각이 났다. 백도현은 더 이상 재생할 수 없었다. 3시간 반의 전투 끝에 모든 것이 끝났다. 신지우는 자네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그의 오랜 슬픔이 마침내 사라지고 있었다. 백도현, 내가 저렇게 누워있는 꼴을 살아서 보게 될 줄은 몰랐다. 정말 믿을 수가 없군요. 류민석 씨. 별거 아닙니다. 이건 모두 신지우 대위님의 정보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시력을 빼앗기고 신경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어도 백도현은 그렇게 쉽게 쓰러지지 않았을 겁니다. 당신이 이긴 유일한 이유는 그저 그보다 더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게 끝났다고 믿고 떠나려던 바로 그때 백도현의 남은 잔해 속에서 여신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리고 심장과 산산조각 난 잔해가 미친 듯이 박동하며 다시 살아났다. 거대한 지네처럼 생긴 끔찍한 좀비가 땅에서 솟구쳐 나왔다. 신지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쳐다봤다. 백도현이 아직 살아있어. 이런 형태는 처음 본다. 한 번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이것은 완보동물형 고위 변종 좀비였다. 완보동물이라니 정말 믿을 수 없군. 백도현의 정체는 처음부터 고위 변종 좀비였던 것이다.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나는 신지우를 붙잡고 달렸다. 만약 정말 완보동물이라면 고려해야 할 특징이 하나 더 있다. 다음 순간 완보동물의 몸이 하늘을 향해 뻗어나가기 시작했다. 마치 하늘로 솟아오르는 나무처럼 자라났다. 한편 부시장 취임식장에서는 몇 시간이 지나도록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경비병들은 안에서 엄청난 소리를 들었지만 감히 나가서 조사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이전 부시장의 운명이 그들을 깊은 두려움에 빠뜨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3시간이 넘도록 그들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때 완보동물의 거대한 몸이 건물 전체를 뚫고 터져나왔다. 하늘의 기둥 같은 실루엣에는 날카로운 송곳니들이 줄지어 있었다. 엑스포 타워가 무너지고 있어? 저 괴물은 뭐야? 군중은 비명을 지르며 혼란 속에 뿔뿔이 흩어졌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저 괴물, 백도현 시장이 있는 엑스포 타워 아니야? 백도현 시장님은 어디 계시지? 모두가 공포에 질려 도망치는 동안 신지우는 화염방사기를 들어 좀비를 똑바로 겨눴다. 나 여기 있다, 백도현. 아니나 다를까, 백도현은 즉시 그것에 이끌려 거대한 턱을 벌리고 신지우에게 달려들었다. 신지우는 밧줄을 잡고 몸을 날려 피한 다음 대기하고 있던 오토바이에 올라타 전속력으로 달아났다. 그는 방금 전 내가 그에게 했던 말을 떠올렸다. 타디그레이드의 외피는 고장 역강보다 단단하며 색에 칠수록 그 구조가 더욱 강화됩니다. 하지만 외부가 거에 뚫리지 않는 반면 내부 장기는 놀라울 정도로 취약합니다. 신지우는 약속된 계획에 따라 우리가 짜놓은 경로로 백도현을 유인했고 마침내 지정된 건물 앞에 멈춰 세웠다. 그리고 그곳엔 이미 전기톱을 손에 든 채 기다리고 있는 내가 있었다. 괴물이 입을 크게 벌리는 순간 나는 전기톱에 시동을 걸었다. 그리고 정확한 타이밍에 곧장 안으로 뛰어들었다. 순식간에 전기톱이 괴물의 몸을 안에서부터 찢어발겼다. 내가 가진 모든 힘을 쏟아부었다. 좀비에게서 피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왔다. 수십 미터에 달하는 괴물이 머리부터 갈라지기 시작했다. 죽어가는 비명과 함께 날카로운 파열음이 울려 퍼졌고 몸은 거대한 두 조각으로 쪼개졌다. 나는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처럼 좀비의 몸 안에서 터져나왔다. 그 광경에 도미를 포함한 모두가 얼어붙었다. 그리고 백도현이 마침내 산산조각 나면서 디시는 좀비로부터 수복되었지만 시민들은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백도현 시장님은 어디 가셨지? 방금 무슨 일이었고 저 괴물은 뭐지?
백도연 시장님이 있던 건물이 무너졌어. 시장님이 돌아가신 건가? 누가 설명 좀 해줘요. 군중들이 외치기 시작했다. 시장님, 거기 계세요? 백도연 시장님, 저희를 버리지 마세요. 그들의 부름에 답하듯 백도연의 자네에서 간신히 들릴 듯한 소리가 흘러나왔다. 들리나? 내가 저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들리냐고. 나조차도 놀랐다. 아직 살아있었군. 정말 끈질기구나.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 이 육신이 썩어 없어져도 이 도시의 모든 사람이 나를 경외하는 한나는 그 안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나는 내려가 그의 자네에 발을 올렸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리 어리석다니 벌써 잊었나? 이 DC 전체에서 너에게 굴복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거대한 스크린에 백도연의 살인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군중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들의 세상이 통째로 뒤흔들렸다. 이게 진짜라고? 말도 안 돼. 이건 불가능해. 백도연 시장님이 내내 이런 괴물이었다고? 잠깐, 저기 위에 방금 저 괴물을 쓰러뜨린 군인 신지우 대위 아니야? 하지만 신지우 대위는 어젯밤에 산채로 불타지 않았나? 불가능한 사실들이 연이어 밝혀졌다. 시민들이 받아들이기엔 너무 많은 정보였다. 그때 신지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단호하고 분명하며 한치의 의심도 없는 목소리였다. 백도연과는 모든 것이 달랐다. 그리고 진실을 깨닫자 시민들은 하나둘씩 손을 들기 시작했다. 군중들 사이로 주먹이 솟아올랐고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DC는 마침내 진정한 자유를 얻었고 나는 백도연의 자네의 마지막 말을 건넸다. 백도연, DC는 이제 다시 시작할 것이다. 아무도 단 한 사람도 너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의 의지를 통제하는 것은 그것을 지키는 힘을 절대 이길 수 없으니까. 지옥에 가서 똑똑히 지켜봐라. 그 말을 끝으로 그의 격렬한 비명을 무시한 채 나는 그를 발밑에서 흔적도 없이 으깨버렸다. 백도연의 죽음이 확인되자 DC는 재건을 시작했다. 그의 그림자가 도시 곳곳에 남아있었지만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었다. 도시가 신지우의 지휘를 따르는 한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차풍호 대령은 계획보다 조금 늦게 돌아왔지만 그동안 여단은 모든 좀비의 공격을 굳건히 막아냈다. 모두 연병장으로 집합. 오늘부터 우리 여단은 대규모 동원을 시작한다. 나는 희망찬 저녁 하늘을 바라보며 오랜만에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결코 순탄한 길은 아니었지만 나는 해냈다. 사랑하는 내 딸과 나는 마침내 DC의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을 겪은 후 나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 이번 생에서는 피난처가 아무리 견고하더라도 좀비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도미의 미래는 결코 완전히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앞으로 나아갈 길은 단 하나뿐이었다. 두고 봐라. 내 딸을 위협하는 모든 것을 제거할 것이다. 하나도 남김없이. DC를 기지로 삼아 이 나라 전역에 남은 모든 좀비를 사냥하고 파괴할 것이다. 얼마 후 DC의 한 구역에 있는 댐에서 시민들이 공포에 질려 지켜보는 가운데 거대한 생명체가 수면을 가르고 나타났고 그 진홍색 눈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다.